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택입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강좌에 대한 이 문서 자료하고 기타 자료들은 여기 보시는 그 www.co. 죄송합니다. www.codeway.co.kr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있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비슷한 그 다른 그 개발 방법론하고 좀 약간 그 내용이 이어지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그 분석 및 설계를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이제 그 기능 분석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기능 분석보다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만 본다고 그러면은 엔티티를 도출하는 겁니다. 엔티티라는 것은 이제 그 테이블의 목록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테이블들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요소가 되겠는데요. 이 테이블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제가 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기능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해서 이 기능 분석을 통해서 그 엔티티를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능 분석 하나만 갖고는 좀 힘이 들고요.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객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 그 뭐 쓰이고 있는 장표라는 전표 같은 이런 입력 출력 양식들을 모아서 기능 분석에서 빠진 것이 혹시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또 그런 데서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업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빠진 것들은 충분히 보충하셔야 되고 검증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능 분석을 통해서 얻는 방법은요. 이그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어떤 한 시스템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분석할 때, 제일 그 기본적인 그 분석이 일단 그 기능 분석 방법입니다. 한 시스템을 기능으로 조각을 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쇼핑몰 관리 툴이라는 그 시스템을 지금 그 뭐 화면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쇼핑몰 관리 툴이라는 그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회원 관리, 주문 관리,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묶음이 있을 거고요. 회원 관리는 또 그 가입 관리, 탈퇴 관리 이런 식으로 또 조각을 낼 수 있고, 또 하나의 또 가입 관리를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부가적인 프로세스 또 나눌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나눌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누는데요. 이제 그 언제까지 나누냐는 뭐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화면 단위로, 뭐 예를 들었고 한 화면 단위라든지 하나의 뭐 PHP라든지 뭐 이런 그 웹 프로그램이라면은 뭐 하나의 PHP 단위로 한다든지, 그거는 뭐 한 펑션 단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거는 뭐 그 어떤 뭐 그 자체 그 설계 분석 방법의 어떤 그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약간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그 레벨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면은 이 기능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펑션 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을 찾게 되면은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 그 저희 그 카페에 그 저희 이제 그 커뮤니티에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기능 분석을 통해서, 사실 이제 기능 분석은 시스템의 어떤 범위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을 산출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오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요걸 일단 그 기능 분석을 통해서 기능의 목록을 구했다고 여기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엔티티를 도출하냐면요. 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인 그 엔티티 도출인데요. 테이블의 목록을 구한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아까 기능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펑션을 구했는데 그걸 프로세서로 저는 부르는데요.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나누는데 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이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출력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입력이 없는데 처리를 통해서 출력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입력은 있고 그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입력과 처리,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 아까 전에 보시면 이제 그 회원 가입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회원 가입이라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입력돼야 될 데이터가 무엇이고 또 출력돼야 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프로세스 하나마다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출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또 다른 프로세스에도 입력 데이터가 또 있고 또 출력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이 전체의 그
이 데이터들을 전체 목록을 다시 합쳐서 뭐 중복되는 거, 여기 A, B, C면은 여기도 A, B 있고 그러면 A, B는 중복이 되니까 지워버리고 A, B, C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테이블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적으로 그 엔티티를 도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입력은 또 무엇이고 출력은 무엇이냐라고 구별했을 때, 이 처리가 어떤 테이블을 셀렉트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입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서트, 업데이트, 그리고 델리트, 그런 것을 출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통해서 가공되어지는 테이블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목록을 구하는데, 가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그 입력 데이터의 목록을 구하라 했더니, 예를 들어 갖고 아까 회원가입에서 입력 데이터가 뭐죠? 뭘까요? 입력 데이터는 그 회원 정보가 되겠죠. 회원 정보. 그렇죠? 근데 회원 정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원 정보라고 이렇게 하나의 그 엔티티를 만들면 되는데, 예? 근데 회원 정보라고 하지 않고 뭐 회원 이름, 뭐 가입 일자, 뭐 이거 하나씩 다 입력 항목으로 넣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건 엔티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필드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컬럼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묶음으로 해서 엔티티 단위로 묶는 것이 요 그 엔티티 도출 단계에서의 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기능 분석할 때 이렇게 어떤 시스템 하나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서 트리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PB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BS를 먼저 만들고 각 프로세스마다 입력과 출력을 찾아내서, 그래서 결국은 전체의 데이터의 그 개수를 알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적 분석은 뭐 꼭 그 엔티티 도출한 다음에 바로 하실 만한 일이 아니고요. 바로 할 수도 있고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동적 분석을 하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포맷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FD라고 합니다. 예, 그림이 DFD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external entity,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테이블이 아니고요, 외부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관리자가 어떤 프로세스를 일으킵니다. 동그라미 프로세스예요. 그 프로세스가 또 어떤 다른 프로세스를 일으킬 수 있고, 그 프로세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그 프로세스로 오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다른 프로세스 진행되고, 그 다음 다른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흐름과 데이터의 어떤 흐름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언제 쓰여지고 언제 저장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그 DFD입니다. 뭐 제가 그 저희 사이트에도 있는 그 개발 방법론에도 나오지만, 분석의 가장 그 기본되는 구성 요소가 기능 분석과 동적 분석과 구조 분석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동적 분석이 하는 역할은 검증 같은 겁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그 구조하고 어떤 기능 분석만 갖고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물론 동적 분석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완벽해지면 아주 100%짜리는 아니겠지만, 동적 분석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운영이 될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고 만들기 전에 검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DFD는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그렇게 자주 쓰는 그런 포맷은 아니고요. 저는 좀 다른 포맷을 씁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데 external entity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객체. 예를 들어서 이게 관리자가 어떤 프로세스 일으키면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일으킬 수 있죠. 뭐 관리자가 시스템에게 프로세스를 일으키고, 시스템이 뭐 여기는 택배사다라든지, 택배 시스템에서 저장되면 택배사한테 송장이 날아가서 송장이 또 날아간 것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옆에 길게 누운 원통 모양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세스가 데이터에서 읽어오는 겁니다. 화살표 이쪽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여기가 데이터군요.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데이터로 이렇게 화살표를 날리고 있으니까 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하고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데이터의 흐름을 저는 이렇게 뭐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바로 뭐냐면 관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잘 안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뭐 부서 테이블이고요. 이건 사원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엔티티들, 그 테이블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가 이제 테이블인데,
그래서 그 테이블 전체 그 관계를 그려주는 겁니다. 관계를 그려주는데 관계를 그려주는 방법은 여기가 지금 1대 n 관계인데요. 여기가 1이면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닭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1대 n 그래서 1대 n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이제 특히 그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1대 1하고 1대 n하고 그리고 n 대 m 관계가 있습니다. 1대1로 매칭되는 거. 여기 위에 이제 1대1 그 매칭에 대한 그 예인데요. 첫 번째가 회원 1, 회원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데이터에 그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필드가 너무 많아서 한 테이블에 너무 복잡하니까 똑같은 테이블 하나 또 만들어서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원 1에 대한 그 뭐 그 일반적인 그 필드를 여기 놓고 뭐 이제 부가적인 필드는 이쪽에 넣어서 1대1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가끔씩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1대1의 관계고요. 부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서에 여러 명의 사원이 존재하죠. 그렇죠? 한 부서에 여러 명의 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서 하나당 사원이 여러 개다라는 뜻으로 1대 n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 대 n의 관계는 이렇게 닭발 두 개를 닭발 표시를 두 개를 해서 양쪽에 있게 되는데요. 이게 m 대 n입니다. m 대 n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이런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 대 n의 관계는 그 무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정규화 과정에서 걸러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그 예를 들은 관계는 도서와 여기 왼쪽이 도서고요. 뒤에 옆에가 이제 저자인데요. 그 한 명의 저자가 여러 개의 도서를 쓸 수 있죠. 거꾸로 하나의 도서를 여러 명의 저자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m 대 n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찾아서 이렇게 그려주는 그 순서가 이제 그 관계 정의하는 순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주 식별자, 그러니까 식별자 정의. 우리가 보통 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는 이 그 데이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테이블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엔티티를 구별하는데 테이블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도표 모양으로 도표를 테이블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도표 모양으로 그 구조를 갖게 돼서 이쪽은 이제 뭐 보통 이제 필드, 컬럼이라고 불러서 예를 들어서 성적표라면 국어, 영어, 수학, 산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처음에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학번이라든지 그래서 누구누구 0점 뭐 20점 뭐 1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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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이블 아닙니까? 근데 이 그 하나의 레코드 이쪽을 이제 하나의 레코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하나씩 쌓이는 거죠. 뭐 저 유정택의 성적 그리고 뭐 김누구 아무개의 성적 이 아무개의 성적 이렇게 데이터 하나씩 쌓여 나갈 때 그 한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레코드라고 그 단위를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각각의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필드가 꼭 있습니다. 그 우리 지금 RDBMS를 쓰게 되면 RDB, 그러니까 그 관계형 데이터를 쓸 때 반드시 한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그 필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값은 다른 레코드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값이어야 되죠. 그런 값을 갖고 있는 필드를 찾아야 되고 필드 하나가 갖고는 그런 값이 없는 테이블도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의 필드를 묶어서 이런 값이 반복되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었고 출석이라고 하면 날짜하고 그리고 학번이 있으면 예? 학번도 겹칠 수 있죠. 오늘 1번이 출석했지만 내일도 1번이 출석할 수 있으니까 겹칠 수 있습니다. 날짜도 오늘 그리고 또 그 1번이 있고 또 뭐 2번 학생이 또 오늘 이렇게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도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개를 합치면은 겹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개를 프라이머리 키로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가 하나든 둘이든 각 레코드의 각 레코드의 그 유일한 값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코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각 테이블마다 이제 주식별자를 정의하는 단계고요. 일단 그 쓰는 그 주식별자를 정의할 때 몇 가지 원칙이라 하면은 해당 업무에 자주 이용되는 속성을 주식별자로 지정합니다. 어, 뭐 예를 들어 이 필드 말고 다른 필드까지 섞어서 그 뭐 저기 그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수 있다 손치더라도 자주 쓰는 것을 먼저 일단 쓰게 되고요. 그리고 속성값의 길이가 가변적인 속성은 주식별자로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주식별자가 자꾸 이름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여기 지금 부서 이름보단 부서 코드를 주식별자로 쓴다 돼 있죠. 부서 이름은 부서가 이름이 겹치지 않죠. 그렇죠? 겹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볼 때는 부서 이름이 겹치지 않습니다. 근데 부서 이름으로 PK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당장은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 뭐야 길이가 가변적이지 않은 돼 있잖아요. 소송값이 부서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잘못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딴 걸로 착각했어요. 설명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길이 문제였죠. 예, 길이인데 부서 이름은 각각 부서보다는 부서마다 길이가 달라지니까 그런 값들보다는 부서 코드. 그래서 1번은 무슨 부서다, 2번은 무슨 부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 값은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별자로 지정하고요. 속성값이 자주 변하는 속성은 주식별자로 적당하지 않다. 방금 제가 설명드리려다 깜빡한 건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서 이름과 부서 코드를 갖고 비교한다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서 이름이 겹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주식별자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부서 이름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K가 바뀌면요. PK하고 연결된 다른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걔네들이 고화가 돼 버려요. 무결성이라는 것이 깨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XXX라는 부서에 사원이 몇 명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부서에는 이런 사원이 있습니다라고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서 이름이 YY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기법은 있지만 여하튼 YY로 바뀌면 이 사원들은 XX라는 유령 부서에 있는 유령 사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성값이 자주 변하는 속성은 주식별자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속성의 수를 적게 한다. 필드를 묶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드를 너무 많이 묶어서 하면은요 이 프라이머리 키 인덱싱 하는 데서 부하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주식별자에는 널 데이터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순서가 세부 사항을 정의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부서 테이블 딱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서 테이블에 지금 주식별자를 정했다고 그러면 부서 코드가 됐죠? 자, 부서 코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세부 사항이라는 것은 이 부서 테이블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필드들이 뭐가 있을까요? 부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부서명. 그렇죠? 부서명이 있어야 되고 뭐 더 필요한 게 있다면은 뭐 부서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하면 이렇게 필드를 늘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각 테이블마다 엔티티마다 입력돼야 되는 어떤 세부사항 속성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필드들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이 필드들을 정의할 때도 원칙이 있는데요. 각각의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엔티티에 속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서명이 여기도 있고 다른 엔티티에도 부서명이 있다면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원칙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속성은 전체 데이터 모델에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하고 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예를 들어 갖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필드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이렇게 멀티플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일부러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도 만들었고 이제 각각 필요한 세부 필드들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정규화가 있습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지금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정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거치면은 중복 데이터가 없어지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정규화를 하면 할수록 퍼포먼스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어떤 변경 사항을 할 때, 그럴 때 일단 정규화가 안 돼 있는 테이블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규 맞아, 그 뭐라고 하죠? 예.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자체의 오류를 포함하지 않게끔 하려면 정규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 자체에 그 오류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그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정규화는 그 중복되는 것들을 삭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복되는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하시면 생각하면 되고, 크게 이제 1차에서 5차의 정규화가 있습니다.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5차 정규화 있는데요. 5차 정규화는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정규화니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 1차 정규화는 하나의 그 주식별자를 기준으로 여러 값을 가진 속성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화면에서 안 보이지만 고객 번호입니다. 앞에가 고객 번호고요. 고객명, 그리고 구매 물품입니다. 그래서 1번 고객이요. 지금 1번 고객이 유종택이라는 사람인데요. 1번 고객이 면도기하고 비누를 샀습니다. 일단 2번 고객은 아무개인데 어떤 제품을 또 샀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1번 고객, 그쵸? 그러니까 주식별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객 번호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1번 고객을 해당하는 거죠. 그쵸? 고객은 하나라는, 그러니까 한 명의 고객인데 그 면도기하고 비누를 샀기 때문에 여러 값을 갖고 있는 속성이 생겼죠. 그렇죠? 하나에 한 칸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칸인데 걔네가 두 칸의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값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복이에요. 이 필드가 속성 값이 두 번 중복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부서하고 그 사원처럼 1대 n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앞에 있는 고객 번호하고 고객명 해서 고객 테이블이 됐어요. 1번 고객 유종택, 2번 고객 아무개. 예. 잠시 스크린 세이버가 나와서 잠깐 제가 헤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크린 세이버를 지워야, 그걸 내려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다시 녹화해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떨었는지. 예. 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테이블에는 이렇게 그 하나씩 들어있죠. 예, 그 유정태라는 사람과 아무개라는 사람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매 물품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구매 물품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 1번 고객, 그쵸? 그리고 면도기, 비누 이런 식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기도 1번 고객, 1번 고객 아까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1번, 2번 자동 순번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물품은 뭐고 두 번째 물품이 뭐고, 뒤에 사람도 2번 고객은 첫 번째 물품이 화장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각 그 주식별자, 그 하나의 주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필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그 고객 번호라는 주식별자에 비해서 두 개의 속성이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의 그 주식별자의 하나의 데이터,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주식별자죠. 그렇죠? 그 주식 하나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이게 좀 그 잘못 써졌네요. 주식별자를 기준으로 하는 뜻입니다. 주식별자를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매 물품이라는 필드가 아까와 달리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이 1차 정규화입니다. 자, 2차 정규화는요, 그, 여기 써 있는 말이, 이제, 모든 속성은 주식별자에 종속적이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주식별자에 종속적이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상품 테이블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문 테이블입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상품 번호하고 어떤 상품을 주문했고, 주문 번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상품 번호 갖고는 PK가 안 되죠. 예, 똑같은 제품을 또 다른 사람이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주문 번호에 그 상품 번호가 찍혀서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하나의 주문에도 여러 개 상품을 쓸 때는 어떻게 하죠? 상품 그 속성이 이렇게 중복되게 쓰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의 주문 번호에 어떤 A라는 상품 개수 몇 개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하튼 주문 번호하고 상품 번호가 있는데 두 개가 합쳐서 PK가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가 되고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키에 종속적이지 않은 것,
값들이 뭐냐면요. 그 고객 번호하고 사업자 번호들인데 지금 보면 상품 번호, 주문 번호, 고객 번호, 사업자 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주문 수량인데 프라이머리 키의 일부인 주문 번호에 해당돼서 얘가 종속적인 것들입니다. 고객 번호, 사업자 번호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정규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요. 상품 그 테이블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주문 테이블에서는 상품 번호하고 주문 번호만 남고요. 그리고 고객 번호, 사업자 번호는 그 주문 번호에 따라서 다시 연결돼서요. 예, 주문 번호 PK죠. 그래서 주문 번호에 고객 번호, 사업자 번호. 그 주문마다 고객 번호하고 사업자 번호가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그 2차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문 번호에 따라서 이 값들이 종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한 테이블로 뭉쳐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들이 이것들이 계속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다른 그 고객이 그렇죠. 이제 같은 고객이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차 정규화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주식별자의 일부가 아니고요. 전혀 주식별자하고 관련 없는 다른 속성에 대해서, 다른 필드에 대해서 종속적인 그 속성은 또 분리돼야 됩니다. 다른 속성에 종속적인 속성을 분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객 번호하고 사업자 번호를 봤을 때 고객 번호가,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사업자 번호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고객 번호가 확정이 되면 사업자 번호가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객 번호가 사업자 번호를 갖고 있는 1대 n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다시 나누는 것을 3차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정규화는 m 대 n의 관계를 해소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델파이 같은 걸로 이제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세서가 PBS 만들어서 프로세서 여러 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사용자는 요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요 프로그램을 쓸 수 없고, B라는 사용자는 요 프로그램만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권한 설정 같은 거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테이블이 필요하죠. 사용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테이블은 그냥 유저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두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랄까, 프로그램 목록도 필요하죠.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P 목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아이디라고 PID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사용자가 여러 프로그램 목록을 쓸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한 프로그램을 여러 사용자가 쓰기도 하죠. 이게 MDN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는 MDN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중간에 테이블을 하나 놔서요. 이렇게 해서 1대 n과 1대 n을 두 개로 나눠서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권한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권한 테이블이라고 해서 유저 아이디, 여기 UID라고 할까요? 그냥 유저 아이디 그리고 PID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PK로 잡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세스를 쓸 수 있다는 게 목록이 쭉 나올 거고, 그게 겹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두 개 합쳐서 PK가 됩니다. 뭐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뭐 권한 설정에서 뭐 다른 것들이 또 가끔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사용자가 여러 개 권한을 갖고 있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 권한 테이블에 소속될 수가 있죠. 그래서 1대 n과 1대 n으로 거꾸로 여기서 1대 n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중간에 놔서 분리하는 것을 4차 정규화 m 대 n의 관계를 해소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5차 정규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가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일은 바로 뭐냐면 반정규화입니다. 반정규화라는 것은 여태까지 정규화를 했는데 거꾸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게 정규화라고 했었죠. 이제 반정규화 또 비정규화라고도 부르는데, 반정규화는 거꾸로 중복 데이터를 고의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기껏 힘들게 정규화를 했는데 왜 반정규화를 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규화가 심해지면 퍼포먼스, 속도나 이런 쪽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정규화와 반정규화는 시스템 무결성과 성능이라는 두 가지 이슈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결성을 높이려면 정규화를 해야 되고요. 정규화에 힘을 줘야 되고, 성능에 힘을 주려면 반정규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저울질을 잘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
그 반정교열, 그러니까 정교열 하다가 이 정도 수준에서 반정교열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뭐 시스템이 돌아가고 운영하는 동안에 또 요구사항이 변해서 또 그 상황이 또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정교환은 나중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에 상당히 불편한 점을 불편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정교환 자체는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것들을 파트 1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좀 길었죠? 이제 검증 단계입니다. 여태까지 다 만들었으면 검증하는데, 아까 동적 분석도 검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고요. 여기서 검증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인 크루드 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분석은요, 이렇게 도표를 만드는데요. 이쪽이 프로세스입니다.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 이쪽 프로세스입니다. 가입 신청이란 프로세스고요. 제품 주문이란 프로세스고, 제품 등록이란 프로세스고요. 제품 정보 보기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고객 테이블이고요. 주문 테이블이고, 제품 테이블이고, 사용 후기 테이블, 그러니까 엔티티 테이블 쪽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테이블을 이렇게 늘어놓고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입 신청에서는 고객 테이블을 C, create, insert라는 뜻이거든요. C, include라는 것은 C, 생성, create, insert. R, 여기 보면 조회라고 되어 있죠. R은 select가 되겠죠. select가 되고, 변경, U, 그냥 그 말대로 업데이트고요. 삭제, D는 delete입니다. 그래서 가입 신청은 고객 하나를 C, create 하게 되죠. insert 하게 됩니다. 제품 주문은 고객 테이블을 셀렉트해서 어떤 고객이 제품 주문한지 읽어오고, 주문 테이블을 create 하고, 제품이란 뭐죠? 제품이라는 것을 리드 해오는데, 여기 U까지 업데이트 돼놨죠. 왜냐하면 제품의 뭐죠? 제품을 하나 주문하게 되면 뭐죠? 재고 수량이 감소돼야 되니까 R과 U가 같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제품 등록은 뭐 제품을 C 하면 되죠. 인서트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CRUD, 클루드를 계속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더해버리면 CR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C만 있고, 여기는 CRU까지 있고요. 여기는 R만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세스 전체를 쭉 해서 다 하면은 다 크루드가 사실은 돼야 돼요. 크루드. 그러니까 CRUD가 한 번씩은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매트리스에서 점검을 이렇게 아래 사항들을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든 엔티티 타입에 이렇게 정리해서 크루드가 한 번 이상 표기되는가, 이게 한 번 이상 표기돼야 되고 안 돼 있다면, 크루드가 다 안 돼 있으면 요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프로세스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요 엔티티가 정말 필요한 엔티티라면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아직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이 업무에 필요한데 그 프로세스를 못 찾아낸 거예요. 또는 그 엔티티가 필요 없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엔티티 타입에 C가 한 번이라도 존재하는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어디에서도 인서트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엔티티 타입에 R이 한 번 이상 존재하는가. 읽지도 않는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단위 프로세서에 하나 이상의 엔티티 타입이 표기되었는가.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여기에 이 프로세스에 엔티티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DB를 쓰고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쓸데없는 프로세스가 하나 추가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DB와 관계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개 이상의 단위 프로세스가 하나의 엔티티 타입을 생성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제품 등록에서 고객 정보를 C를, 그러니까 인서트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러면 C가 두 번 있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잘못됐다기보다는 로직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을 좀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티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능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능 설계에서 이제 엔티티 분석, 그리고 뭐 주식 결정, 뭐 관계 정리해서 검증까지,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설계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